자, 그런데 조금 뒤에 우리가 나온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37.1%가 나왔고요. 42.1%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을까요? 그죠? 한번 볼게요. 요 차이 범위를 보면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2라고 했죠. 자, 그러면 차이를 보면 한 4.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났죠. 자, 그러면 좀 더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볼게요. 5% 차이는 우리가 오차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차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봤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2%인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37.1%에서 많이 나오면 플러스 2%, 2.2%니까 39.3%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만약에 못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여기서 보면 요 정도까지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 39.1%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그죠? 39.9%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오차 범위가 겹치지가 않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다음에 아무리 적게 받아도 일정 간격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이 상태로만 본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 예측치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윤석열 후보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통계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는 지금 표본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박빙일 경우에는 그게 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저희는 이 대통령 선거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통계와 확률, 표본 오차, 이게 결국은 통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고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개념이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나중에 분석을 사용하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간단하게 통계에서 왜 확률을 이용해야 되는지, 통계에서 왜 표본을 조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이용한 거고요. 분명히 봤던 이런 포인트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게 어떤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나온 이 개념을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차근차근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표본 오차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심어 놓으시면 그 심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응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왜 95%라는 확률 범위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요런 종 모양, 확률에서 요렇게 종 모양, 정규분포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런 종 모양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될 겁니다. 뒤에 가면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론조사와 통계를 보시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 기관들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틀린데, 누가 어떨 때는 누가 높다가 어떨 때는 누가 높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누가 더 우세할 수도 있고, 누가 더, A라는 후보가 우세할 수도 있고, B라는 후보가 우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통계기관들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표본을 어떻게 하면 잘 뽑느냐 이겁니다. 근데 표본은 우리가 전화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전화를 하게 될 텐데 전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런 것들이 컨트롤 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정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느냐면 응답수에 따른 표본 오차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표본 오차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값의 범위를 가지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시면 응답수에 따라서 고정이 되어 있네요. 딱 봤더니 1000명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00명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이 표본 오차라는 개념은 이 응답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네요. 그죠? 변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표본이 100명이면 오차 범위는 9.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1000명 정도 되면 3.1포인트, 2000명이면 2.2%. 당연히 표본 수가 늘어나면 오차 범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릴 가능성의 범위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응답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즉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볼 때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볼 때, 10,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볼 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10,000명으로 물어봤을 때가 거기서 나온 응답치가 좀 더 정확해지겠죠. 이게 가장 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표본 오차, 뒤에 가면은 표준 오차라는 개념을 또 쓸 텐데, 거기서 나오는 표준 오차나 이런 개념들을 보시면 결국은 응답자 수를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응답 통계 조사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데 가면 우리 소비자 조사라든가 이렇게 조사를 할 텐데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응답한다고 설문지 응답 안 해주죠? 그러면 설문 응답할 때마다 뭔가 기프트콘을 주기도 하고 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설문조사하는 사람한테도 비용이 투자가 되고요. 결국은 이런 게 응답자 수가 결국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범위랑 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응답자 수가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반 기업에서는 보통 한 200명, 300명 정도 우리가 조사를 하면 충분히 그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론조사처럼 이런 중요한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0명 정도까지, 기본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고요. 일반 회사에서 할 때는 1000명까지 우리가 안 가도 보통 한 200~300명만 해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별도로 언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t-테스트 이제 가설 검정하는 거를 뒤에 배울 텐데요. 가설 검정, 그 다음에 차이 검정할 때 모 집단, 모 비율 분석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뒤에 배우게 될 겁니다. 모 비율 분석. 그때 모 비율 분석할 때 나오는 개념이 요 표본 오차의 요 개념을 우리가 쓰게 될 건데, 여론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0.5로 계산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 개념인데 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통계 뒷부분에 분석할 때 나올 텐데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여론조사라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겁니다. 우리가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 비율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응답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응답치를 비교할 때 보는 건데요. 만약에 실제로 아까 전에 보면 여기가 35%다 그러면 반대니까 빼야 되니까 65%가 남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서 원래는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일 때는 0.5로 계산을 합니다. 뭐냐면 0.5로 계산하는 거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거의 극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A고 B다 그러면 35대 65면 이쪽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35%대 65%니까 65%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크다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볼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일 때 표본 오차는 이 불확실성이 최대한 극대치가 되는 수준인 0.5, 0.5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산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를요. 앞에 우리가 득표율에 상관없이 표본 오차는 0.5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오차에 대한 0.5로 이렇게 계산해 주고요. 그 개념을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얘가 표준 오차 공식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우리가 계산해 놨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표본 오차는 밑에 여기 들어가는 표본수에 따라서 이 표본수가 증가하면 이렇게 값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분모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증가하면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오차 범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성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수만, 응답자 수만 알면, 표본수만 알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우리가 이게 고정이 돼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보통 1000명, 2000명이 가장 많기 때문에 1000명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고 2000명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우리가 아까 전에 1.96이라는 거는 우리가 95%의 확률값의 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면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일단 우리가 배우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률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니까 요 정도는 알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은 항상 확률을 갖고 얘기하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오차 범위를 구할 때 그냥 오차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이용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95%의 가능성의 범위 또는 90%의 가능성의 범위, 99%의 가능성의 범위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오차 범위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지만 가능성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확률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K대학 통계학 수업 수강생 100명의 몸무게를 조사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차 범위와 확률에 대한 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이거를 도수분포표라고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조사를 해봤더니 55kg에서 60kg인 사람이 전체 31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0명을 다 조사했으니까 100명에 31명이니까 우리가 요거를 보통 퍼센트라 그러죠. 빈도수. 요거를 빈도수라 그러고 요거를 퍼센테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1% 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수학 시간 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입니다. 그죠? 빈도수, 도수분포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빈도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해서 표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요거를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56.94kg. 그러니까 총 100명의 사람들의 평균을 다 더해봐서 나누기 100분의 100으로 나눠봤더니 평균 56.94kg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7.47kg 나왔습니다.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가장 많이 배운 개념들이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배웠을 거고, 표준 편차는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리, 몸무게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56.94는 전체 몸무게의 평균이고, 시그마 또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마다의 그 몸무게의 차이가 평균 7.47kg 정도 차이가 난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구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요겁니다. 55에서 60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았을 때 100명 중에 아무나 한 명을 우리가 딱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몸무게가 56에서 60%일 확률은 뭔가요? 확률은 가능성입니다. 그죠? 총 100명 중에 31명이니까 우리가 100명 중에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그 한 명이 31명일 가능성, 31명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니까 31%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죠?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간단해요. 그죠? 요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퍼센트라는 개념이 확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이 똑같아요. 퍼센테이지는 전체 중에 빈도수를 의미하고요. 확률도 전체 대상 중에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통계에서 구할 때는 수학 시간에 배운 거는 확률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이 확률값을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디서 그러니까 범위를 주고 이 범위에 대한 확률값이 몇 퍼센트, 얼마 정도 되나요? 이렇게 구하는데 이제 바뀌어요. 우리가 배우는 경영통계 시간에는 확률이 얼마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면 확률은 이미 다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95%라고 알려줍니다. 가능성을. 우리가 아까 전에 여론조사에서 본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지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실제 생활에서는 확률보다는 오차 범위를 구하는 게 더 많고 우리가 분석하는 분석 뒤에 보면 이제 앞으로 할 분석 기법들은 우리가 대부분은 다 오차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확률은 정해져 있어요. 몇 퍼센트로요? 95%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확률은 구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95%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5%라고 확률은 정해놓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95%일 때 예측할 수 있는 몸무게의 범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오차 범위를 의미합니다. 항상 오차 범위는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의 거리를 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더합니다. 31%, 50%, 70% 이렇게 다 더했더니 요 정도 구간이 95%가 나왔네요. 그죠? 요 정도가 95%가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95%라는 확률값은 이미 주어지고 요 범위 안에서 이 범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요거를 찾아내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계학에서 이렇게 앞으로 계산하고 이러는 것 중심보다는 개념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첫 시간에. 지금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중고등학교 시간 때 배웠던 확률을 계산하라기보다는 확률은 95%라고 정해주고 이제는 그 범위, 오차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는 표본 오차 또는 오차 범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오차 범위가 95%라고 정해주고 이 95%까지일 때의 범위를 구하는 개념으로 문제가 바뀝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45kg에서 70kg 정도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00명 중에 내가 95%를 맞출 수가 있는 몸무게의 범위는 내가 아무나 했을 때, 이 사람은 45kg에서 70kg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아무나 붙들고 얘기했을 때 몇 퍼센트 맞추냐면 95%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5명은 예외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45에서 70kg 몸무게 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확률의 개념입니다. 확률은 100%로 봤을 때 95%의 사람이 들어있을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추출해내는 거고요. 그 안에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기본 개념이고요. 나중에 확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오차 범위는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확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우리가 여태 이제 앞으로 계속 확률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정리했냐 그러면 통계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규칙을 발견했어요. 그걸 우리가 엠피리컬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엠피리컬 규칙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즉 뭐냐면 요거를 일일이 다 대입해 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런 표가 없이 우리가 앞으로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개념만 알아도 요거를 우리가 예측해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범위 안에 70%가 있다는 거예요. 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범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런 규칙이 있었네요. 그죠?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엠피리컬 규칙이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아마 이미 수학 시간에 다 배워봤을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보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 정도 범위 안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1표준 편차만큼, 즉 표준 편차 1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우리가 몸무게의 범위가 요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이 돼요. 1표준 편차만큼 요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전체 1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 있을 거냐면 그 중에 68.26%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라고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어요. 자, 실제로 봤더니 70%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갖고도 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의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도 안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거나 이렇게 도수분포표 안 그리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만 딱 알면은 여러분들이 확률 범위를 자동으로 딱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라고 하는 개념도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1표준 편차, 요 1표준 편차 안에 70%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확률을 몇 퍼센트로 봤죠? 95%로 봤죠. 자, 요 정도 2표준 편차로 봤더니 2표준 편차 안에는 몇 퍼센트가 있냐면 95.44%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0명 중에 95.4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데이터가. 요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9%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즉, 세 표준 편차 정도 안에 거의 모든 사람, 100명 중에 99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범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9%까지 넘어가게 되면 너무 이게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예측 범위 어느 정도 오차 범위는 우리가 알고 이제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 범위가 95%예요. 거의 모든 통계 분석에서는 95%라는 확률 값을 주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95%일 때라고 다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95%인데 자, 봤더니 95.44%가 나왔어요. 그죠? 요게 엠피리컬 규칙이고요. 요렇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표준 편차일 때 요렇게 확률 값이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모수가 있을 통계 범위는 95%라고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0.44%만큼 확률이 더 많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바꿔주냐면 2시그마에서 1.96시그마로 조금 낮춰줍니다. 조금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요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 1.96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두 걸음, 저는 이제 한 걸음, 두 걸음이라고 해요. 시그마를 걸음으로 따집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걸음과 어른의 걸음이 틀리겠죠. 그래서 그 걸음거리는 보폭이 다 틀립니다. 즉, 편차는 다 틀리지만은 어쨌든 아기로 한 걸음을 걷든 어른으로 한 걸음을 걷든 한 걸음 안에 모든 데이터에 68%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68% 정도 들어가 있고 두 걸음 안에 몇 퍼센트까지 들어가 있냐면 거의 95%의 데이터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확률이고요. 확률은 면적입니다. 범위예요. 그래서 요 정도 범위가 있고요. 요 범위 안에 95%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요 범위를 찾아내는 거고요. 요 범위를 다른 말로 하면 오차 범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우리가 신뢰 구간 구하는 방법 또는 다른 말로는 추정 방법이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해볼 거예요. 지금은 기본 개념만 우리가 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히 한 학기 정도에 걸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많이 봤던 건데 가설검정이라는 거 우리가 봤죠? 우리가 우리 빅데이터 경영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통계학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 가설검정이에요. 가설검정을 하는 건데 차이검정을 하거나 관계검정을 하거나 우리 가설검정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검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 또는 320g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가설을 세우고요. 이 두 가설 중에 뭐가 맞는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추리통계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320g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예측하려고 그러는데 가설을 설정해 놓고요. 이 가설이 맞을 확률과 이 가설이 맞을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줍니다.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자, 320g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320g이 맞을 확률과 틀릴 확률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표본을 100개만 뽑아서 했어요. 우리가 다 조사를 못하니까 100개만 뽑아갖고 조사를 했더니 항상 우리는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차 범위를 존재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예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제에서 보면 320g이 나와야 되는데 표본 100개를 뽑았더니 295g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표본의 값은 항상 오차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20g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가설검정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20g이라고 뽑았는데 320g이 되려고 그러면 오차 범위가 316g 정도까지 뿐이 나와야 돼요. 요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오차 범위 안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320g이 맞는데 우리가 샘플 100개만 조사하다 보니 한 4g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오차 범위로 봐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320g인데 약간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건데 실제로 이 범위보다 많이 벗어난 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실제로 320g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가설 검정에서 요런 확률값, t값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 나중에 뒤에 기초 개념을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따로 이제 공부를 그때부터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분석할 때요. 어쨌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오차 범위를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거가 우리가 통계학에서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통계에서는 뭘 배운다? 확률을 배운다. 왜 배우느냐? 표본을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는 표본을 조사해서 표본의 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예측해야 되는데 표본의 값을 뽑다 보니 항상 모집단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오차 범위를 우리가 확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진짜 그 값에 들어갈 확률 범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차 범위예요. 자, 그래서 통계학이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진짜 통계학이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게 통계학이에요. 우리는 진짜 아까 전에 여론조사에서 진짜 득표수 마지막 3,200만 명이 다 투표했을 때 득표율을 조사하고 싶은 건데 결국은 우리 모집단을 몰라요. 아니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뽑아야 되냐면 표본을 뽑습니다. 항상. 그죠? 표본을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뭐가 존재해요? 오차 범위가 존재하는 거죠. 그 오차 범위를 우리가 추출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수집된 표본의 자료를 요약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평균, 표준 표차 또는 이런 값들을 요약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술 통계학. 여기서 얘기하는 건 테크니컬이 아니고요. 기술하다. 설명하다입니다.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기술한다. 그러니까 기술한다는 게 설명한다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고요. 이렇게 설명한 자료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확률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개념이에요. 이때 추정과 가설 검정인데 가설 검정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 검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추리 통계학 또는 추론 통계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다 보니 표본을 추출하게 되고 표본을 추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발생한다? 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표본 오차의 범위는 모집단이 들어가는 범위. 그 모집단에 들어가는 범위를 우리가 95%의 확률값을 가지고 예측해내도록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과정, 이 분석하는 방법론 전체를 우리가 통계학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기술 통계학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빈도 분석표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평균을 가지고 조사해서 분석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인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추리 통계학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률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모집단의 값을 예측해내는 건데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회귀 분석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매출액과 광고비의 데이터들이 쭉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이런 모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우리가 내년도 예측, 좀 올해 매출액이 요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광고비를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게 적정할 것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죠? 요렇게. 그래서 매출액과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어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추리 통계학, 추론 통계학입니다. 이 샘플을 가지고 조사해서 우리가 값들을 예측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통계학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했던 표본 오차에 대한 개념을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들이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